안녕하세요. 잠깐만요. 갈수록 그림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가운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그러니까 노동은 끝났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영상 댓글인데 광명시에서 저를 본 적이 있는 이승희라는 분이 여러 미래학에 관련된 책을 봤는데 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 가장 잘 쓰여졌다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댓글이 달렸는데 정말 집대성한 책이죠. 그 각 분야별로 그 어떤 전문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 그래도 제가 저에게 오는 그 잡지들을 그래도 오늘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서 에릭 캔델 뇌과학에 관한 노벨상 수상자죠. 이분의 이제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시냅스가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그림을 보고 또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부학적인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냅스의 연결이 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해부학적인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 즉 뇌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에서 얘기를 했던 PNEI, 정신신경 내분 비면역학, 경험 의존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마음이라든가 면역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 우리의 두뇌와 건강과 면역력에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부터 창의성과 면역력은 비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데니얼 카너먼의 인간의 직관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인터뷰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휴리스틱 추론을 하라고 그래요. 휴리스틱 추론을 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 휴리스틱 추론에서,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선입견. 근데 그래서 인간은 선입견이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없는 한 인간의 모든 직관은 실패한다라는 결론이 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인간의 직관은 결국 당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독서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데니엘 카너먼도 뇌과학적으로 직관에 대해서 뇌과학자의 제시를 들면서 좀 더 믿을 만한 직관과 위험한 직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두뇌가 여기 보면은 누가 실험한 거냐면 마르티노 박사라는 사람이 이미 습득된 프레이밍 효과가 이제 선입견 효과 이런 거예요. 프레이밍, 그러니까 자기 그 틀, 관점, 보는 왁구가 짜여져 있다. 프레이밍인데.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서 직관이 이제 잘못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성적 추론에 의한 직관인가, 감정적 처리에 의한 직관인가가 이제 사람마다 달라지는데,
감정적 처리에 의한 직관은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즉 공포와 두려움에 의한 직관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의존한다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강력한 감정이 더 강한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편도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공포에 대한 기억이 뭐 7대 3 정도로 어 또는 70, 뭐 25대 75 정도로 공포에 대한 기억이 더 강력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어 감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에 의존한 직관에 계속해서 매몰되게 되면은 이제 보수화되는 겁니다. 어, 그때 이렇게 하니까 안 좋았어. 그때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나빴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보수화가 되고 결국에는 모험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 그 흔한 이야기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되는 것이고 녹는 얼음판 위에 서 있기보다는 차라리 악어의 등에 올라타는 게 더 안전하단 말이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녹는 얼음 위에 있었을 경우에 결국엔 바다에 빠지는 거니까 차라리 악어나 돌고래 등 위에 올라타는 게 낫죠. 고래의 등 위에. 그럼 육지에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그 둘 다 희박하게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이죠. 얼음 위에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보다 인간은 경험 우전적인 직관보다는 이성적 추론에 의한 직관, 즉 편도체보다는 전두엽이 좀 더 활성화된 직관을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부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라는 것이 뭐 어, 계속 갈고 닦는 거죠. 자기 두뇌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두 노벨상 수상자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이게 핵심만 보고 저 잡지를 그냥 재활용 버려버려요.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쌓이니까. 자, 시사인에서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진짜 뉴딜은 격차 해소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맞는데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남권의 그 메가시티를 제안하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긴 할 수는 없고 일단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제안이고요. 세종시 정도로 이동하는 것, 서울에 있는 주요 기관이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기 고향이라던가 자기 지역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것도 하나의 두려움에 의한 휴리스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지지 세력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불평등을 제어하는 자생적 균형은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균형 잡힌 정치인은 정원사의 비유가 이제 이 어떤 뭐 토마 피케티 얘기고 나오고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토마 피케티도 불평등을 제어하는 자기조정 원리는 없다. 이거 토마 피케티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 정치는 정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부는 정말 그 이성적 추론에 입각한 어떤 균형을 위한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왜냐면은 초양극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건 그 정부의 역할로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건 미국의 사회운동가 에릭 리우는 정치의 이런 역할을 정원사에 비유했다. 약육강식의 여러분 그 정원도요, 가만 냅두면요, 약육강식의 그냥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특히 넝쿨식물이 대다수의 나무들을 죽여버리죠. 넝쿨식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그 악성 식물이 있거든요. 그 막 가시 있는 것들 이름 모르겠는데 굉장히 빨리 자라고, 내가 그 풀을 제거하느라고 너무너무 정원, 그러니까 화실 주변 텃밭 관리할 때 정말 그 풀을 제거하는 게 힘들어서 봄철에 그 풀의 그 싹을 미리 뽑는 일이 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풀에 그 홀씨라고 해야 되나? 그 씨앗이 먼지예요, 먼지. 그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 풀을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 넝쿨 식물. 걔가 나무를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가 이제 이 다음 기사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기사가 약산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산 김원봉의 조카가 살아있는 조카가 나와서 이제 자기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싶은데, 정원의 그 엄청나게 미세한 먼지 같은 홀씨를 가지고 있는, 그 홀씨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느껴지는 그런 홀씨를 가진 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라던가 또는 원시부족 사회에서는 맹수라던가 우리의 적이 분명했거든요. 인간을 해치는 적이 분명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이제 울타리를 치면서 국가를 형성하면서 맹수라던가, 우리가 뭐 독수리가 우리 애들을 잡아간다거나 늑대한테 공격을 당한다거나 하는 건 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적인 게 인간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인이 외계인하고 싸우듯이, 외계인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적이 되는 건데, 내부에서 적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서 뭐 이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착취를 하면서 이제 그 적이 공공의 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산 김원봉 같은 분이 이제 그 적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의열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는 이승만 시대에 그 형제들이 다 학살을 당했고, 박정희 때는 연좌제로 이제 출세를 못하게 했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소송 때문에 가산을 탕진을 했고, 5.16 직후에 김봉철이라는 그 약산 김원봉의 형제가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주도한 일로 체포돼서 혁명포고령 위반죄를 적용해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논 팔고 밭 팔고 헐값에 팔고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10년형으로 감형을 해서 이제 겨우 사형을 면하고서 다시 이제 약산 김원봉의 집안들은 다시 거지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김봉출 씨가 밀양에서 장사를 잘 해서 아무튼 좀 부자가 잠시 됐었다가, 그 전에 이제 그 이승만 때 이제 잡혔으면 죽었는데 잘 도망을 가서 항만 노역으로 이제 목숨을 부지하다가 결국 밀양에서 이제 부자까지 됐었는데, 다시 이제 박정희 때 망가진 거죠. 제가 이제 약산 김원봉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몽양 여운형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전에 제가 여운형 다큐멘터리를 아주
1시간짜리를 되게 감명 깊게 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그, 그 악성 정원을 망치는 그 악성 풀처럼 이 악의 씨앗이 너무 미세하게 퍼져 있는 거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천사도 디테일에가 있습니다. 신도 디테일에가 있고, 즉 어, 그러니까 악마들, 천사들도 디테일화 되어 있고 악마들도 디테일화 되어 있는 세상인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 적이 있는지, 누가 해로운지, 누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제시대의 그 약산 김원봉의 활동이 현대화된다면 어떤 활동이 될까를 생각해 본단 말이죠. 어떤 활동이 될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맞는 그 우당 아무튼 그 우당 선생이 만들었던 이회영인가요? 그 신흥무관학교가 이 시대에 한국에 세워진다면 어떤 학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걸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지으면서 그 뜻을 이어받는다라는 이야기, 법고 창신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고민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연히 기린화실 근처에 신흥고등학교가 있고, 제가 이제 문화재단 본부로 하고자 하는 이제 5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살 거거든요. 그 바로 옆에가 신흥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하나의 운명인가. 그래서 신흥문화재단을 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번문화재단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 신흥문화재단으로 가야 하는가. 백번문화재단 사단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복지재단을 훨씬 더 어렵거든요. 자본금이 20억이 있어야 되니까. 문화재단은 좀 더 쉽고요, 비교적. 복지재단을 나중에 설립할 때는 약산 김원봉의 호를 따서 약산 복지재단으로 한번 지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여운형의 여운을 따가지고 여운문화재단, 우리가 여운이 있다라는 말이 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신흥복지재단, 아니 신흥문화재단 또는 여운문화재단, 복지재단은 이제 약산복지재단. 또 약산 말고 또 다른 분의 이름이나 호를 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분들이 그 어떤 애국, 애족, 애민, 그 마음이 현대화되고 또 그것이 디테일화 됐을 때는 어떻게 이 시대에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뜻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뜻이 참 좋았는데 망가져 버린. 그리고 그 뜻은 별로였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있는 이제 이런 격차, 이것도 굉장한 격차죠. 또 이런 격차들, 이 역사적인 격차, 역사적인 평가의 격차, 이런 격차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역시 그 정원을 망치는 그 풀의 미세한 홀씨와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경남권 메가시티는 저는 안 된, 반대입니다. 반대. 김현수 박사가 제시하는 이 말은 맞아요. 진짜 뉴딜은 격차 해소이다. 이 말은 맞는데 이상입니다.